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 선물 수급 추이, 연초부터 현물 수급 추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S&P 차트들 조금 보기에 앞서서 일단 먼저 이 리포트들 좀 보면서 좀 FOMC 의사록이나 이제 어제 미국 9월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된 거 등등 좀 이슈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드갭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를 통해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S&P 밸류에이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 데이터를 통해서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밸류에이션 한번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오랫동안 얘기 안 했으니까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 미국 ISM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를 통해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수출액 지표 한번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GDP 데이터를 통해서 코스피 시총 대비해서 S&P 대비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까지 차트들 같이 한번 살펴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V 코스피,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종합, 달러인덱스, 달러원, WTI 금, 국구제 10년, 미국제 10년 같이 데이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 홀딩스랑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현대해상, DB 손해보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종목들 목요일 날 종목이겠죠. 이제 LG화학, 포스코,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LG전자, 그리고 이제 한국기업평가, 테슬라 같이 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조금 본 적이 오래된 것 같아서 삼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설명 이제 다 드리면은 이제 간단하게 추가 설명 있을 거 있으면은 좀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한 1.5%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좀 빨리 올리는데, 오늘 제가 건강검진을 있었어가지고 회사 출근을 좀 안 했다 보니까 조금 빨리 올리게 됐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1.5% 상승, 코스닥 같은 경우 3% 정도의 이제 매우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요. 파란 색깔 영역이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인데 오늘 거의 유사하게 흘러갔었고요. 프로그램 매도의 이제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거의 한 2,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기관 한 1,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이제 기관이 한 5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 1,200억 정도 매도, 외국인 한 3,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한 1,000억 정도 매수, 1,100억 매수, 개인 거의 9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1,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1,8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이제 거의 그냥 변동이 없었고요. 개인이 한 1,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중 수급 한번 살펴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9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개인은 거의 한 1.9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기관 소폭 매도 중이고, 외국인이 한 2.2조 꽤 매도 중입니다. 그 다음 이제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이제 거의 포지션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기관은 매수, 개인은 매도인데, 기관은 아무래도 이제 현물 매도한 거를 좀 해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초 위로부터는 개인이 73조 매수 중이니까 상당히 수급은 좋지 않다. 계속 중기적인 수급은 좋지 않다. 물론 단기적인 수급도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코스닥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설명은 여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유사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연초 위로부터 개인 한 12조 정도, 여기도 이제 개인만 사고 있는 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들은 조금 이따 나중에 보고,
일단 어제 이제 9월 소비자 물가 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 5.3%를 좀 소폭 상회하면서 5.4% 정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제 중고차 가격은 좀 하락을 지속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이 이제 좀 상승을 좀 주도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일단 높은 물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제 9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올해 11월이나 12월 중에 이제 테이퍼링 시행이 좀 예상된다.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예상했던 대로 뭐 사실 뭐 크게 좀 시장 예상과는 다른 게 없는 이제 국고채,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었지만 월간 이제 국고채를 지금 800억 달러, MBS 400억 달러 사고 있거든요. 이 양을 이제 매달 100억 달러씩, 50억 달러씩 이제 줄일 거라고 이제 언급을 했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건 발표가 된 거죠. 뭐 일단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제 좀 생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을 계속해서 좀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이제 영상에서 얘기 드렸었지만 사실 이거는 뭐 그냥 오늘도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은 이 통화량 자체가 증가해서 인플레이션이 온 거거든요. 이제 M1, M2가 그냥 통화량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통화량 증가가 1년 만에 30%니까 그냥 우리 돈의 가치가 그냥 간단하게 30%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M2로만 생각을 해봤을 때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WTI 원유 가격도 많이 올랐었고 뭐 상품 선물 가격 이제 GSCI는 이제 상품들을 이제 묶어서 인덱스로 만든 건데요. 저 구리 가격, 뭐 GSCI 뭐 둘 다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뭐 결국 그냥 돈을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단 1차적으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1차적인 인플레이션은 이제 거의 저는 이제 끝나간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던 인플레이션의 이제 이후에는 이제 이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끝이 난다. 그리고 그건 일시적이다라는 거에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일시적이다라는 거에 동의는 못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꼭 통화량 증가로만 설명이 되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이제 통장에 그냥 쌓여있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통장에 이제 돈이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쌓였습니다. 뭐 4.3조 달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규모죠.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쌓여 있는데 이 당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 1조 달러 정도 감소를 하거든요. 실제로 보시면은 뭐 1.4에서 뭐 정확하게 하면 1.4조 달러 정도 되겠네요. 한 1.4조 달러 정도 감소를 하는데 이때 뭐 데이터를 뭐 보시면은 딱 시차를 두고 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1조 달러가 증가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심하게까지는 온 건 아니지만 왔었는데 지금은 사실 아까 보시면은 안에 이제 은행에 잠겨있는 돈이 레벨 자체가 다르거든요. 경기가 이제 더 좋아진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으면 이 지급준비금이 더욱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이제 2차 인플레이션, 진짜 이제 정말 인플레이션, 아마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이다. 아마 진짜 인플레이션으로 저는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지급준비금은 안 풀리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증시는 안 좋겠죠. 그게 첫 번째고 경기가 좋으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와서 증시에 안 좋을 거다. 뭐 사실 뭐 중기적으로는 저는 어떤 경로를 타나 증시는 좀 안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는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미 하원에서 부채 한도 한시적 상향안을 일단 좀 가결을 했습니다. 뭐 이거야 뭐 당연히 공화당에서 하자 했던 거니까 뭐 당연히 가결될 수 있는 이슈였었고요. 뭐 나머지는 좀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 살펴보면은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일드갭인데 주시간에 있는 기대 수익률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수치입니다. 그냥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고평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지금 많이 레벨이 내려오긴 했지만 증시가 여전히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단계다라는 생각이고요. 긴 시계열로 이제 봤을 때도 뭐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코스피 마찬가지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영역이다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있는 걸 봤을 때도 충분히 이제 두 나라 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고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근데 이렇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게 용인이 됐던 게 결국 이제 미중 패권 분쟁의 영향이고, 패권 분쟁 할 때 이제 미일 전쟁 때도 항상 미국이 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패권 전쟁이 끝나면 블랙 먼데이가 왔듯이 결국 패권 전쟁 끝나면 하락폭이 미국이 더 크리라 생각은 듭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도 똑같이 그러지만 올라간 만큼 조정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엘리어트 원전에도 나와 있지만 침체라는 건 없고 그냥 올라간 만큼 이제 커렉션이라 해서 그냥 조정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만큼 뭐 많이 조정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랑 S&P 이제 페드 모형 살펴보면은 이제 일드갭은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페드 모형 국고채 금리로 이제 나눈 수치입니다. 뭐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형이고요. 뭐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오늘 좀 금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하락하면서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뭐 저는 좀 더 올라갈 거라고는 봅니다. 금리가 좀 빠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 레벨 자체가 많이 이제 낮아져서 부담이 있는 레벨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용잔고 살펴보면 코스피 신용잔고 보기 전에 일단 합산 신용잔고 먼저 보면은 22조 거의 9천억 정도 되면서 이제 어제보다 한 1천억 정도는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계속해서 전 중기적으로는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뭐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 신용잔고를 코스피 쪽으로 나눈 수치도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고 결국 사실 하락할 때가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증감 속도도 이렇게 떨어질 때가 항상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번에도 계속 빠지고 있는데 뭐 돈이 더 못 풀린다는 말이죠. 결국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계속해서 사실 중기적으로는 해야 된다 생각이 되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 설명은 생략하고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증시 레벨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S&P를 이제 M2로 나눈 거는 이제 높을수록 이거는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통화량 대비해서 다 컨버블 이후로 뭐 지금 거의 뭐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여전히 생각되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한국 코스피도 2018년 거의 고점 부근에서 딱 빠지고 있어서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나 뭐 미국 ISM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지수 모두 다 일단 피크는 친 것 같고요. 이제 YOY로. 근데 이제 뭐 절대적인 수출액 같은 경우 금액 자체는 늘었는데 뭐 사실 YOY로 꺾였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보면 모멘텀 자체는 점점 꺾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기는 저는 뭐 계속 괜찮을 거다 일단 지금 생각은 들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은 더 올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증시가 이제 올라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증시가 사실 실적이 좋아서 올랐나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하면 지금 수출액이 2018년도 수출액이나 똑같습니다. 이제 증시는 엄청나게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따라서 뭐 물론 기업 실적은 뭐 수출액보다는 더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 레벨이 올라갈 정도까지 실적이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좀 방송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이제 증시가 지금 올라갔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올라갔던 이유가 있으면 이제 내려가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올라갔던 이유는 양적 완화를 하면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질금리가 할인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로 차입을 해서 플러스로 투자하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부동산으로 생각을 해보죠. 이제 대출금리가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로 대출받아서 플러스로 이제 지금 뭐 월세 전환이 뭐 한 4에서 5% 정도 되니까 6%를 먹는 거잖아요. 이제 대출에서 마이너스 1% 먹고 그 다음 월세에서 뭐 4, 5% 하면은 5% 나라면 6%를 먹는데, 어떻게 보면 앉아서 그 다음에 이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니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텐데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 가격, 뭐 주식 가격, 채권 가격 다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라갔던 건 결국 양적 완화의 영향으로 실질금리가 낮아졌었던 게 원인이고,
근데 중요한 건 테이퍼링을 하면서 실질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게 테이퍼링의 영향이기 때문에, 이게 양적 완화의 원양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없어지면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올라갔던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실적이 훨씬 더 개선되지 않는 이상. 근데 문제는 실적이 또 개선이 되려고 하면은 경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경기가 좋아지면 실적도 개선되지만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더 높아지면서 할인율 자체는 더 높아질 겁니다. 실질금리야 0에서 1%를 유지한다지만 명목금리가 이제 그때는 또 높아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진퇴양난의 상황이지 않나 결국 생각은 듭니다. 한 번에 이제 이제 결국 밸류에이션 레벨은 좀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리라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봤을 때는 시가총액을 일간 한국 수출액으로 나눴을 때는 뭐 상당히 이제 과거 고점들 치고 나서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들고요. 글로벌 GDP 봤을 때 뭐 글로벌 GDP 데이터로 봤을 때 이제 코스피 시총과 S&P를 글로벌 GDP로 나눴을 때 과거 이제 고점들 넘어가 있는 상태죠. 여전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200이동 평균선 넘진 않아서 뭐 장기 추세는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다라고 보여지고 122이동 평균선은 이제 넘었기 때문에 중기 추세는 이제 위험 회피로 돌아섰다. 단기 추세도 이제 52동 평균선도 넘었죠. 단기 추세도 이제 위험 이제 회피로 돌아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살펴보면 뭐 코스피부터 이제 코스피 200부터 그냥 먼저 살펴보면 결국 이제 여기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4파, 5파는 다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2파랑 뭐 4파 저점을 그어서 그 다음에 이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고점하고 닿은 걸 봤을 때도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 5파가 이렇게 깨질 때 뭐 1차 매도 아니면 2파, 4파 추세선 깨질 때 이 부분에서 2차적으로 늦어도 매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제 5파 치고 나서 지금 여기는 이제 A파, 여기가 이제 B파, 그 다음에 이제 C파가 내려가고 있다. 근데 C파가 아마 거의 바닥을 이제 오늘 본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10월 12일 날. 이제 일단 뭐 C파 그어보기 전에 이제 채널링을 또 여기 5파랑 B파랑 해서 채널을 그어보면은 뭐 아주 정확하게 지금 그어진 건 아니지만 여기 이제 그어보면 뭐 여기도 이제 저점끼리 닿은 걸 봤을 땐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요. 딱 보시면은 이 채널에서 딱 10월 6일에도 어떻게 보면 딱 저항을 받고 딱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기를 잘 넘겨주느냐가 뭐 가장 핵심일 것 같긴 하고요. 이번 C파는 뭐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봤을 때 여기가 1파, 여기가 플랫으로 2파, 3파, 지그재그 4파, 그 다음 1, 2, 3, 4, 5로 아마 이제 끝이 났을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 B, C로 큰 A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B, 그 다음에 이제 C로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우리나라는 워낙 지금 B파가 미약하기 때문에 B파를 이제 계산치로 한번 어디까지 갈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A파 이제 하락 부분에 대한 결국 아까 얘기도 드렸지만 결국 올라간 만큼 내려가고 내려간 만큼 또 되돌림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38.2% 내려간 만큼 되돌리면 406, 31.8% 되돌리면 422 정도까지 올라갈 듯 합니다. 아마도 이제 플랫은 아까 여기 A파가 잠시만요. 여기 A파가 플랫이었잖아요. A, B, C가 거의 뭐 전고점까지 근처까지 왔다가 이렇게 빠지는 플랫 모양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B파는 지그재그로 갈 확률이 저는 좀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둘 안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422를 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제 406 근처부터 사실 좀 위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꼭 406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긴 해가지고 일단 뭐 근처에 오면 정말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 이제 일목균형표 괴선으로 봤을 땐 아직까진 다 역전이 돼 있어서 추세 자체는 아직까진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RSI는 이제 다시 한번 매수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MAC도 슬슬 매수 좀 시그널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120일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보시면 26일 횡스팬 호전이 됐고 다 호전이 돼서 이제 구름대만 넘어가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얘기를 했었던 여기가 여기죠. 이제 좀 짧은 분봉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보면은 어제 결국 제가 여기를 넘어가야 이제 확실하게 좀 더 반등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딱 여기였습니다. 여기가 387.22%를 딱 넘었죠. 넘어가는 순간 저도 당연히 이제 숏을 하고 있던 걸 다 청산을 했고요. 바로 이 포인트에서 다 청산을 하고 제가 기억하기로 한 0.66 정도? 이제 이거를 또 1분봉으로 한번 보면은 이제 꼭 바로 시초가에는 정리를 할 필요는 없는 게 당연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이렇게 가진 않거든요. 이게 파동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치면은 왜냐면 적어도 이제 이게 여기서도 파동을 세보면 적어도 여기가 저점이라고 치면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 맞다라고 치면 전 맞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가 3파였으면 당연히 3파에서 팔면은 좀 안 좋은 행동이고 4파가 무조건 올 거거든요. 4파 기다렸다가 팔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0.6대 정도? 한 요 정도에서 좀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또 콜을 조금 추가로 매수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결국 우리나라도 A파가 하락이 컸던 만큼 B파도 꽤나 뭐 한 406까지는 최소한 가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마도 제가 봤을 때 한 11월 초나 결국 10월 말 정도까지지 않을까. 시간론으로 봤을 때 요 정도 레벨 정도까지 아닐까. 이제 요 정도 시간 정도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뭐 그래서 일단 상승은 하리라 일단 개인적으로 좀 중기적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코스닥이 좀 반응이 좀 빠르긴 해서 뭐 코스닥은 이제 여기는 뭐 이제 A, B, C, 뭐 B, C 뭐 이 정도 식으로 이제 뭐 제가 계산치를 굳이 구하진 않았는데 뭐 일단 결국은 뭐 여기도 조금 더 이제 반등은 있으리라 생각은 들고요. 일단 뭐 코스피랑 거의 유사하게는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도 뭐 특별하게 뭐 다른 모양새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코스닥 150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아니죠. 이제 S&P 살펴보면 뭐 일봉상으로는 여기도 일단 전환선은 상위했지만 다 역전돼서 9일 뭐 후행스팬도 호전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추세는 좋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여기도 이제 5파 여기서 5파를 고점 치고 저는 이제 빠지고 있는 중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120분봉으로 살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가 5파 고점 치고 A, B, C로 A파 그 다음에 이제 A, B, C로 B파 나오고 나서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C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가 A, B, C가 끝이 나고 지금 이제 B파인데 B파가 아무래도 여기가 A, B, C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파 계산치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S&P 같은 경우는 B파가 뭐 일단 38% 되돌리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 61.8 되돌리면 4,439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4,349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이제 A, B, C를 또 그려볼 수 있을 거잖아요. 계산치를 방금 했던 거는 A 다음에 이제 B가 얼마까지 갈까를 계산치를 구해봤던 거고 또 미세하게 여기서 A, B, C를 이제 C를 한번 더 추정을 해보면 C를 추정하면은 뭐 이제 4,479인데 여기가 수치가 조금 더 크죠. 그 4,479 그래서 아마 4,439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결국으로 이제 값은 큰 차이 오차는 없는데 뭐 그 정도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뭐 나스닥도 뭐 모양이 뭐 거의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뭐 설명치나 계산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이 워낙 똑같아서요. 그냥 여기도 A, B, C로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는 뭐 당연히 오늘 증시 많이 상승했다 보니까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 뭐 저는 좀 더 하락을 하지 않을까. 파라볼릭도 매도 시그널 나오고 MACD, RSI 다 매도 시그널 나와서 이젠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냥 굳이 한번 파동을 매겨본다 치면 1, 2, 3, 4, 5는 다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뭐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도 아마 이제 거의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제 여기가 뭐 제가 카운팅을 여긴 정확하게 세진 않겠지만 여기는 뭐 아마도 1, 2, 3, 4, 5로 뭐 더 빠질 수도 있긴 하겠네요. 여긴 1, 2, 3, 4, 5 뭐 가능성이 그렇긴 한데 뭐 못해도 한 번 더 빠지고 나서 뭐 결국은 좀 기술적 반등은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추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뭐 DK도 여기가 이제 A파고 B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유로스톡스도 뭐 똑같습니다. A, B, C 하락하고 나서 A, B, C로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다만 조금 이제 한국이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코스피나 코스닥,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A파 하락했던 거에 비해서 B파가 워낙 지금 없긴 한데, 다른 나라들 특히 뭐 유로톡스나 니케이 같은 경우 이미 B파 반등이 좀 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치고 나서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나라만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뭐 조금 약간 퀘스천 마크긴 한데, 그냥 파동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럼에도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딴 나라 떨어질 때, 딴 나라 올라갈 때 우리나라가 빠졌으니까 뭐 충분히 증시 움직이면 저는 좀 딥커플링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지만, 굳이 이제 다른 나라가 떨어질 때 우리나라가 똑같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뭐 계속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리스크 요인인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좀 항생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추세가 좋진 않죠. 여기도 여전히. 근데 비파 반등은 여기도 언제든 좀 있을 수 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 추세는 좋지 않다인 것 같고요. 뭐 상해 종합도 뭐 곧 반등은 할 것 같고, 일단 뭐 근데 다만 아직도 여기도 추세는 좋지 않다. 근데 여기 이제 괴선이 다 모여 있어서 어디든 한번 이렇게 좀 했다가 반등했다가 저는 좀 다시 빠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제가 좀 고점을 이제 슬슬 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좀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증시가 올라가려면 달러 인덱스가 좀 빠져주긴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워낙 볼린저 밴드 모양 자체도 이미 상단 타다 이탈하고 나서, 또 뭐 설명하면 이것도 길겠지만, 이제 볼린저 밴드가 실제로 여기가 고점이 더 높긴 하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근데 이제 이거를 상대적인 고점에선 여기가 더 높다고 보거든요, 이 볼린저 밴드를 볼 때. 왜냐면 이거는 볼린저 밴드 안에 있는 고점이고 여긴 볼린저 밴드를 넘어가 있는 고점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점도 그렇고, 여기가 실제로 뭐 이걸 봐도 그렇고, 여기서는 여기가 실제로 저점이고 상대적인 저점은 실제로 여기입니다. 실제 저점은 여기지만 볼린저 밴드를 이미 상회할 때 이때가 저점인 거고요. 여기도 실제로 상대적인 저점은 여기다, 고점은 여기다. 그래서 제가 어제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저는 그래서 좀 뭐 기술적 조정이라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원달러도 이제 달러 원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확실히 그냥 고점이었다. 기술적 이제 그냥 볼린저 밴드의 그냥 상대적 고점이기도 하고 그냥 고점이기도 한 부분이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고요. 뭐 WTI도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일단 WTI는 뭐 딱 예측하기가 어렵긴 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는 뭐 추세가 계속 살아있다. 일단 뭐 WTI는 뭐 일단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뭐 금은 좀 반등은 했습니다만 실질금리가 뭐 요즘에 이제 그렇게 크게 반등은 이제 하락은 하고 있지 않아서, 뭐 저는 사실 실질금리 테이퍼링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결국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하면 확 내려가리라 생각을 하고요.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금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0에서 1% 가는 순간 그때부터 좀 공격적으로 금은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국채 이제 10년도 이제 제가 슬슬 계속 조정을 보일 거라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볼린저 밴드 치고 여기도 빠지고 있는 모양이라 RSI도 MACD도 그렇고요. 저는 좀 빠지리라 봅니다. 멜리트 파동상으로도 그렇고 이제 1, 2, 3, 4, 5가 거의 전 다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2파 조정 한 2% 초반 정도 여기 딱 한 이 정도 빠졌다가 이렇게 가리라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더 간다라고는 보는데 일단 단기 조정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고점은 넘으리라 봅니다. 뭐 똑같은 파동을 봤을 때 여기는 이제 1, 2, 3, 4, 5 고점을 갱신 못해서 저는 좀 더 가리라 보고요. 미국채는. 근데 뭐 결국 뭐 요랬다가 뭐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결국은 여긴 전고점을 넘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점을 깨기 전에 1.4 인가요? 저점인데 너무 낮긴 하네요. 1.1을 깨기 전에 저는 5파 고점을 좀 치리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뭐 키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기준선 부근에서 좀 저항은 보였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계속 올라갈 수만 없고요. 당연히 이제 저항 보일 부분에서 뭐 저항은 보였다가 뭐 당연히 이제 뚫고 가야 되는데, 저항 보였다가 역으로 생각하면 여기 구름대 하단 부근에서 또 지지도 보여가지고 뭐 그냥 딱 저항선 지지선에서 뭐 딱 그냥 왔다 갔다 한 거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아직까지는 추세에는 문제가 없고, 결국 이제 여기 구름대 하단이 먼저 깨지냐
기준선을 먼저 돌파하냐. 이제는 뭐 그냥 심플한 문제로 된 것 같은데 뭐 MACD나 여러 가지 상황을 저는 고려해 봤을 때 실적이나 뭐 저는 좀 위로 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21,0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67,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생각은 들고, 일단 뭐 여기는 사실 뭐 펀더멘탈보다도 결국 주주 환원 정책이 지금 제일 중요한 상황이다 생각은 들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볼린저 밴드 치고 좀 빠지고 있어서 약간 좀 기술적인 하락 자체가 저는 좀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 금리는 좀 빠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은 되고요. RSI도 조금 매도 시그널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이렇게 비파 고점 치고 나서 이제 그때 아마 전 실질금리 올라가면서 C파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이 비파 고점에서 사야 될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DB손해보험은 오늘 뭐 상승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이제 기술적인 하락 자체는 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지금 당장 뭐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를 한 상황이고, 기대 수익률 자체는 일단 뭐 DB손해보험도 과거 대비해서는 되게 싼 편이다라는 생각이긴 하지만 일단 한 15% 정도 되니까요. 14.2화 정도 되는데 현대해상이 사실 워낙 싸다. 추세도 괜찮은 편이고 이제는 생각은 들고, 다만 또 자본 적정성은 좀 DB가 좋아서 뭐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제 현대해상도 추세가 괜찮아졌기 때문에 저는 뭐 현대해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랜만에 뭐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좀 상당히 잘 맞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싸고 낮을수록 비싼 건데 뭐 과거에 한 8% 정도 하회를 하면 삼성전자가 항상 이제 주가 고점을 쳤었습니다.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딱 7.9 정도 기록을 하고 고점을 치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대 수익률은 조금 올라왔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고, 이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은 이제 기대 수익률 국고채 10년으로 나눈 건데 국고채 10년 금리가 워낙 상승했다 보니까 주가는 빠졌지만 기대 수익률은 뭐 여전히 엄청 낮은 수준이죠. 금리 조정한 거는. 뭐 그래서 사실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가 저는 좀 이제 좀 하향 조정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파동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은 좀 약간 수급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지금 외국인 국채 선물 매도가 많아서 사실 금리가 튄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근데 좀 어려운 내용이라 그냥 뭐 어려우시면 그냥 좀 근데 그래도 뭐 결국 나중에 아시면 좋으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이렇게 지금 급등하는 게 뭐 펀더멘털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살짝 좀 오버슈팅인 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버슈팅을 했던 게 외국인이 이제 국채 선물 매도를 워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이 하는 게 지금 환율이 많이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 많이 튀었잖아요. 이제 달러 원이. 근데 튀면서 결국 이제 달러 현물 수요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결국 우리나라 사람한테 달러를 주고 본인들은 원화를 받는 거잖아요. 이제 수합하는 게 아닌 이상. 이제 현물 그냥 달러 이제 거래를 하면은 이제 외국인이 원화를 받은 다음에 원화를 뭐 예금에 넣어놓진 않거든요. 결국 채권을 사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우리나라가 환수요가 많을수록 이 달러에 대한 환수요가 많을수록 외국인 채권 매수 자체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 자체로. 근데 외국인이 당연히 이제 채권을 사다 보니까 여긴 또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국채 선물을 좀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환율이 튀면서 금리가 더 튀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제 환이랑 어떻게 보면 선물이랑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영향이 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증시도 눌렸었고, 결국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채권 시장도 알고 환 시장도 알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얽히고 설킨 관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이게 사실 좀 복잡할 수 있어서 뭐 가장 뭐 그냥 편하게 하는 건 펀더멘털에 뭐 집중하는 거긴 한데 사실 뭐 알면은 도움이 매우 된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사실 금리가 많이 튀어서 증시는 내렸지, 주식이 3점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지만 뭐 사실 지금 싸진 않다. 근데 이제 결국 금리가 조금 조정되면 조금 싸 보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반등은 하리라 보는데, 기술적인 반등을 다시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그리고 금리가 안 오르더라도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영역이다 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비파 이후에 전 C파가 더 떨어지리라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보면은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 뭐 현재 주가 80 거의 한 5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연구 성장률 3.5%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살짝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한 60만원 적정하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지금 뭐 그렇게 싸지도 않고 뭐 그래도 좀 비싼 편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여기도 이제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을 보더라도 비싼 편이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다만 이제 뭐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제 많이 떨어진 만큼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많이 떨어진 만큼 여긴 좀 많이 오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전고점은 전 넘지 못하고 빠지리라는 생각은 하고요. 차트로 봤을 땐 지금 당장은 뭐 다 호전돼 있어서 뭐 크게 이탈은 없다, 뭐 이상은 없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뭐 한 33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 16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싼 편에 속한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일단 뭐 여기도 이제 비파 반등은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좀 애매하긴 하죠. 이제 아마 이게 A고 이렇게 B 정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뭐 일단 개인적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뭐 괴선상으로는 200일 이동평균선 여기가 일단 여기는 좀 이 근처가 좀 지지대인 것 같습니다. 재차 깨지면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일단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는 좋아 보이진 않는데 뭐 저는 좀 증시가 대부분 좀 비파 반등은 하리라 일단 아직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추세는 좋지 않지만 그냥 파동상 좀 반등은 하지 않을까, 그냥 딱 그 정도인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12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한 80% 정도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이고, LG전자가 잠시만요. 네, LG전자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좀 많이 빠졌죠. 사실 LG전자도 많이 빠져서 저는 많이 빠진 만큼 여기도 좀 반등은 꽤 있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뭐 반등할 때 좀 사기에 여기도 뭐 나쁘지 않지 않나, 괜찮은 편이다 라는 생각은 들고요. 비파 반등 때.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기업평가, 한국기업평가는 뭐 그냥 정말 그냥 오래 보유하고 계시기에는 정말 그냥 좋은 회사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사실 여기서 지금 보는 회사들 중에서 가장 망하기가 어렵다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실적도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 뭐 정말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좀 약간 과장될 수 있겠지만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가장 안전한 회사다라고 생각해도 뭐 저는 무방하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자본주의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뭐 가장 안전한 회사다, 그냥 가장 안전하게 계속 성장할 회사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79,000원 정도 되고요. 현재 주가 뭐 연구 성장률 3% 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지금은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뭐 그냥 거의 한 적정하다, 뭐 적정한 레벨이다, 뭐 그 정도 생각은 들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이제 싼 영역에 속해진 것 같습니다. 금리를 조정 안 했을 때는. 다만 이제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좀 비싸 보이죠. 그래서 좀 금리를 조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조금 값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살펴보면은 여기도 이제 슬슬 비파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나름 하락폭이 컸다 보니까 비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좀 비파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는 좀 리스크가 있어서 항상 좀 손절을 매우 잘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움이랑 일단 한국금융지주 테슬라 남았는데,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많이 빠졌죠. 60% 정도 빠졌는데 낙폭이 워낙 컸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기대 수익률 자체도 뭐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여긴 싼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싸고 낙폭도 컸기 때문에 좀 매수를 했고, 한국금융지주도 낙폭도 컸고 밸류에이션도 싼 영역이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차트 키움하고 한투 한번 보시면은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폭이 워낙 컸었죠. 이렇게 아마 여기가 A파, 여기가 B파, 이렇게 C파로 빠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파 반등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올랐다 빠졌지만 당연히 이제 양봉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당연히 뭐 언제든 조정은 나타날 수 있는데 뭐 여기 전저점이 깨지지 않는 이상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B파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계산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결국 내려간 만큼 올라갈 거니까 계산치를 한 투랑 한번 그냥 차트 먼저 보고 계산치를 볼까 했더니만 그냥 일단 보죠. 키움 같은 경우 이제 비파 봤을 때 38% 되돌리면 12만 6천 원 정도, 61% 되돌리면 14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고요. 뭐 A파, B파, C파 정도다 라고 생각은 들고요. 뭐 여기도 이제 오늘 반등하다가 뭐 약간 0.7% 상승하면서 마감은 됐지만 일단 파라볼릭도 돌아왔고 전환선도 넘어섰고 뭐 딱히 추세는 이제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비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고요. 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산치로 봤을 때 뭐 약 96,000원에서 한 10만원, 10만 6천원, 한 10만 5천원까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한 요 정도 레인지 정도 되겠네요. 이제 반등은 한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이제 하나 남았죠. 이제 테슬라 살펴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보시면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추세가 아직까지는 좋죠. 뭐 그래서 뭐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그냥 RSI 깨지면 RSI 깨지거나 전환선, 기준선 뭐든 하나 그냥 깨지면 기준을 정하셔서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도 그냥 저는 여기가 A, B, C라고는 보고요. 계속해서 좀 빠지시긴 빠지지 않을까. 근데 뭐 굳이 뭐 먼저 빠지기 전에 팔 필요는 없고 하나 깨지면 그때 이제 팔면 되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시 한번 이제 쭉 한번 그냥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일단 저는 증시가 웬만하면 좀 고점을 치지 않았나라고 이제 계속 유튜브를 제가 한 이 정도 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때만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괜찮습니다 라고 뭐 과거 댓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더 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더 갈 수 있어요. 뭐 괜찮은 주식에 제가 댓글을 심지어 달기도 했습니다. 어느 분 댓글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까지. 근데 이제 딱 올라가니까 이제 갈 만큼 갔었거든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안 좋구나 라고 해서 저는 여기서 풋옵션을 대거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생각보다 뭐 퍼센트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벌긴 했었고요. 그래서 A파 조정은 왔었다. 근데 이제 당연히 계속 벌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B파가 전 이렇게까지 길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풋을 또 샀던 것 같은데 여기선 또 손실을 봅니다. 물론 여기서 번 것만큼 날린 건 아니지만 뭐 꽤 번 거를 뭐 상당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한 반절은 날린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정말 많이 벌었었는데 한 반절은 날렸고요. 좀 너무 여기는 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자기 반성의 시간 이제 좀 너무 무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 근데 여기가 딱 1, 2, 3, 4, 5로 좀 보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리스크 테이킹을 했다 생각은 들고 근데 중요한 건 오파는 여기였습니다. 여기 고점이었는데 이때는 또 좀 잘 맞췄던 것 같아요. 이때는 딱 625 때 439 정도 뭐 거의 고점 부근에서 제가 선물로 한 100% 정도 해치를 하면서 이제 콜옵션, 풋옵션 다 샀고요. 그 상태에서 쭉 내려가다가 뭐 중간에 여기서 뭐 선물 해치를 풀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쭉 들고 가다가 제가 딱 이날 10월 1일 날 선물은 매도를 다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단 지금 당장은 선물 매도 포지션은 지금은 없고요. 저는 좀 이제 단기 하락은 있더라도 결국 이제 비파 상승은 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아마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중기적으로는 좀 저는 가리라고는 봐가지고 일단 지금 뭐 내려갈 때 먹는 포지션은 없고 일단 지금은 콜옵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코나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좀 낙폭이 컸던 거 두 개랑 그냥 키스코는 일단 계속해서 뭐 실적도 좋고 주주 환원이 곧 탈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 드리지만 뭐 사실
지금 이렇게 롱 베팅 하는 건 추세에 역행하는 거긴 하거든요. 지금 추세는 올라가리라고는 생각하지만 주 추세는 저는 하락이라고는 봅니다. 이건 상승 파동이 아니라 결국 하락에 대한 그냥 되돌림의 비파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언제든 뭐 내일 당장 갑자기 이제 막 이렇게 급락하면 저 선물 매도를 다시 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조심하시는 걸 필요하고 항상 역행하는 건 리스크는 좀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인지하셔서 계속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그냥 항상 저는 이제 아까 얘기도 할 때 했었지만 사는 이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주식을 살 때 왜 사셨나요? 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얘기를 하지만 사는 이유가 있어야 파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점에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뭐 근거 없이 그냥 샀어요. 그럼 언제 팔아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언제 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팔거든요. 좋은 걸 샀으면 뭐 계속 올라가겠지만 중기적으로 안 좋은 걸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좋은 건 샀는데 그냥 기술적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투기적인 수요로. 근데 그랬을 땐 결국 떨어질 때까지 저는 안 팔 겁니다. 왜냐면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니까요. 왜냐면 산 이유가 없기 때문에 팔 이유도 없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팔 이유보다도 산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산 이유가 있어야 팔 이유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식을 살 때 나는 왜 사지? 에 대해서 정말 좀 객관적으로 좀 납득이 될 만한 이유로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남이 사라고 해서 사시면 남이 팔라고 할 때 팔아야 되는데 남이 팔라고 안 할 수도 있고 남이 팔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뭐 제가 팔라고 예를 들어서 파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할 때 뭐 제 근거를 만약에 보고 파시는 게 납득을 하셔서 파시는 게 아닌 이상 왜냐면 팔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데 팔라고 해서 파실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런 건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괜찮아요 라고 할 때도 제가 괜찮다 하는 이유를 납득을 하셔야 사실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일단 여기서 해지를 하면서 좀 위험해 보입니다 라도 하더라도 납득을 못 하시면 저는 이제 그건 이유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로 매수를 하시고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이유로 매수를 하시고 매도를 하시는 게 뭐 계속해서 중요하지 않나. 왜냐면 결국 투자라는 것은 뭐 대부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코로나 이때부터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되게 많네 라고 해서 한 이때쯤 이렇게 막 들어오신 분들이 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주식은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이제 사실 주식을 하면 오늘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주식을 하면 뭐 항상 많이 듣는 얘기가 그 위험하지 않아? 뭐 요즘엔 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덜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침체장이 또 오면은 이제 그렇겠죠. 주식 너무 위험해.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적금을 들거나 뭐 개인적인 뭐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물론 뭐 다 좋은 얘기긴 합니다만 다 좋은 의미로 하시는 얘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뭐 예전에 올린 노후 준비 영상도 있지만 뭐 정말 연봉이 저는 맞벌이를 하셔서 한 2억 정도 나오지 않는 이상 아니면 정말 맞벌이로 한 1억 정도 버신 다음에 지출 자체가 정말 극단적으로 지출을 하지 않으셔서 정말 뭐 월에 진짜 한 2, 300씩 저축을 하시거나 뭐 공무원 연금이 나오시지 않는 이상 전 노후 자금이 100% 모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지금 대충 그냥 계산을 해봐도 사실상 좀 정상적인 서울 기준으로 정상적인 삶의 영위를 한다는 기준하에서는 집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월세가 안 들어간다는 가정하에서 한 14억에서 한 18억 정도 인당 나오거든요. 인당. 근데 4인 가족이면은 뭐 그냥 대충만 생각해도 10억이랑만 생각을 해도 40억이잖아요. 노후에 40억을 준비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제 월급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 불가능하죠, 사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투자는 긴 시간으로 하면 복리로 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쉬운 게 그냥 제가 직접 하면 지금 당장 제가 재무계산기가 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월 100만 원씩 넣어 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월 100만 원씩. 제가 보이진 않는데 소리는 혹시 들리시나요? 이제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년에 1200만 원 넣는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이제 100만 원씩이니까요. 대충 1년에 1200만 원씩 내가 그냥 한 10% 수익률로 10년 투자하면은
딱 1억 9천 나옵니다. 1억 9천? 뭐 작은 거 아니야? 100만원 투자하니까? 근데 그럼 20년 한번 생각해보죠. 이렇게 20년을 투자하면은 이제 6억 8천이 나옵니다. 20년을 투자하면. 근데 이제 30년? 노후 준비는 한 30년은 하시겠죠. 젊으신 분들은. 30년을 투자하면은 그러면 이제 한 19억 정도 나옵니다. 19억 한 7천 정도 나오고요. 근데 기대 수익률을 한번 높여보죠. 한 15%? 저는 뭐 15%는 충분히 나올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15% 하면 52억 정도 됩니다. 5%의 차이가 상당히 크죠. 실제로. 그래서 뭐 100만원 이상 저축을 하시면 뭐 더 좋겠죠. 당연히. 개인당 100만원 뭐 저축하시면 더 좋은데 이상 저축하시면 좋고 뭐 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뭐 사실 좀 투자를 정말 좀 잘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시면 연에 뭐 15% 정도는 전 충분히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ROE만 봐도 대부분 괜찮은 회사들이 15% 넘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15% 이상 수익률은 정말 투자를 합리적으로 하면 웬만하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합리적으로 한다가 사실 말은 쉽지만 어려운 거겠죠. 이제 막 그런 거죠. 그냥 공부를 하면 성적이 잘 나와요. 뭐 이런 얘기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공부를 하긴 해야 되니까 뭐 투자도 좀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조금 하시는 것을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뭐 그러면 이제 정말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는 거지. 너는 그럼 합리적으로 하고 있냐? 근데 저도 당연히 합리적으로 못할 때가 많고요. 뭐 이때 제가 실파세를 저는 뭐 이제 웬만하면 그냥 날리는 것도 저는 다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이제 뭐 이때 생각보다 꽤 많이 날렸었는데 물론 여기서 많이 벌긴 했지만 이제 저도 항상 합리적인 하는 건 아니어서 뭐 저도 그렇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같이 뭐 저도 그렇고 좀 계속해서 좀 합리적인 투자, 좀 결국 어느 상황에서도 벌 수 있는 투자, 그리고 내가 모르겠다 하면 투자 그냥 안 하는 것도 방법이고 좀 합리적인 투자를 계속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